작은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재문은 임신 중인 아내 지숙과 미국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그래서 이들 부부는 재문의 오랜 친구인 예준에게 틈틈이 영어를 배우고 있죠. This is Chef Jaemun. I would like to show my special recipe, so-called Jaemun Special Sauce. 근데 저기 재훈아, 너는 저 쿠키집 셰프이 아니야. 우리 주방장님이 자기 신조를 쿡이 아니라 셰프로 여기래. 그럼 그래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셰프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넌 아직 쿠키지. 재문과 예준의 인연은 군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선임이었던 예준이 이제 막 신병으로 들어온 재문에게 사람은 다 평등한 거야. 그러면서 씨발 나이도 같은데 계급장 뛰고 말 놓자. 어? 그랬잖아. 이렇게 격없이 대하면서 둘은 절친이 됐죠. 서울 명문대 출신인 예준은 현재 잘 나가는 외환 딜러입니다. 대학 시절엔 386 운동권으로 활동하며 민주화의 가치에 관심을 쏟았던 그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 자본주의의 첨단에서 돈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이 바닥에서 예준은 독보적인 성과로 업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축하는커녕 혼자만 잘 나가는 그를 몹시 시기하죠. 예준 씨, 요새 잘 나가니까 내 뵙는 게 없으시죠? 이 씨발로마.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선배님? 학생 운동했다는 새끼가 이게 더불어 산 짓이냐 이 씨발로마?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했던 청년의 예준은 이제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회적 격차를 만들고, 너 동료들 발 골랐으니까 기분 죽이지?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때의 마음도 오래된 일기처럼 서랍 깊숙이 묻어둔 지 오래. 그래서 그의 밤은 어느새 이렇게 군중 속의 고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젊은 날 자신이 바랬던 삶의 모습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예준은 이런 괴리감에 휩싸일 때마다 재문을 찾곤 했는데, 여보세요? 그래 알았어. 언제나 그 타이밍이 참 제멋대로였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렇지 지금이 나갈 상황이야? 미안하다.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Failed to make a nice chair. 3. I can prove that she has proof. 그러던 어느 날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예 삼촌, 송금한 돈 잘 받았죠? 계약했어요? 사기를 당하면서 미국 이민이 불발된 거죠. 이민으로 가난해서 벗어나려 했는데 도리어 더 깊은 가난에 빠진 재문과 지숙. 이들 부부의 이민을 도왔던 예준도 이 상황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낮의 별처럼 당장 보이지 않는 희망에 말을 잃은 부부. 이들에게 예준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저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어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신경 쓰. 고마워요 예준 씨.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야, 꼭 갚을게요. 그렇게 해. 이럴 때 내가 도와야지. 사실 전부터 예준은 이들 부부가 어려울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흔쾌히 이들을 돕기로 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도움 주세요. 아이 그거밖에 못해. 크게 들이마시고 부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재문은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예준에게 알리고 싶었죠. 하지만 예준은 언제든 전화를 받는 재문과 달리 자신이 바쁠 땐 재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거워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축하한다. 떠날게. 재문은 그런 예준에게 가끔 서운함을 느꼈죠. 한편 아들을 낳은 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매일이 고단했던 지숙은 우연히 잡지에서 국제 미용 박람회 개최 기사를 보고 재문에게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경험이 더 필요한 것 같아. 딱 4박 5일인데 그동안만 당신이 민혁이 봐주면 다녀와. 바람도 쐴게요. 민혁이 걱정하지 마요. 지숙이 파리에 가자마자 재문은 예준을 집에 부릅니다.
재문은 군대 시절 예준이 좋아했던 닭 요리까지 준비하며 그를 맞이하죠. 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때려치고 닭집 차려라. 야,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이 맛이 죽이냐? 아이 그만해 임마. 두 친구는 오랜만에 만나 거나하게 한 잔 걸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회포를 풀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난 네가 친구라는 게 너무 좋다. 야 넥타이 좀 풀러. 불편해 보여. 습관이 돼서. 그렇게 두 친구가 기분 좋게 취해가던 그때 여보세요. 예? 아, 예. 예준에게 차를 아이, 빼달라는 죄송합니다. 전화가 오죠. 형이 좀 많이 취해서 그러는데. 야 난 더 취했어 임마. 에이, 니네 동무잖아. 알았어. 네 차 주차까지 해줘야 되는 내 인생. 우리네 서민들. 그렇게 예준의 부탁으로 재문이 대신 이동 주차를 하게 됐는데 예, 부장님. 하필이면 그때 이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나의 친구 그의 아내는 데뷔작 방문자로 평단과 관객의 호응을 얻었던 신동일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영화는 치정멜로 느낌의 제목과 달리 깊이 있는 주제의식으로 감상전 관객의 기대를 크게 반전시키는데요. 자기야, 응? 나 갑자기 통닭 먹고 싶어. 난 너 먹고 싶어. 어딘가 야릇한 제목에서 기대케 하는 내용과 장면도 영화 안에 충분히 담겨있지만 영화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영화는 가장 먼저 예준과 재문의 캐릭터를 소개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난 계급적 현실을 꼬집습니다. This is 셰프 재문. 너는 저 쿠기집 셰프이 아니야. 우리 주방장님이 자기 신조를 쿡이 아니라 셰프로 여기래. 그럼 그래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셰프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너는 아직 쿡이지. 이 장면은 예준과 재문의 관계가 결코 대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는 저 쿡이집 셰프이 아니야. 예준이 넌 셰프가 아니라 쿡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내뱉는 대사는 단순히 단어를 잘못 썼다고 재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예준의 명확한 인식을 나타내죠. 또한 이 대목은 반대로 재문이 예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데요. 재문이 예준의 지적에 머쓱한 웃음을 짓는 이 장면이 그가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오랜 시간 예준과의 계급차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준은 386 세대의 변절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운동권 학생으로 활동하며 민주화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이력이 그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을 테죠. 그리고 그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그때의 사상과 감정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면은 민혁이, 딸로 태어나면 예니. 어떠냐? 민혁, 민중혁명, 예니, 칼막스의 마누라.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는 예준의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회사 선배의 날카로운 팩폭에 할 말을 잃고 회식 자리를 떠난 예준이 할 일 없이 거리를 방황하다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는 바로 이 장면. 그의 표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죠. 아마도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져 돈을 쫓는 현재의 모습이 과거 자신이 그렸던 미래가 맞는지, 혹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무엇이 진정한 자신인지 말이죠. 한 발짝 물러난 카메라는 예준의 양옆에 앉은 가족과 연인 손님을 함께 담아냅니다. 이 컷은 예준이 남들보다 높은 계급에 오르기 위해서 돈이 아닌 사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의 가치를 포기했거나 놓쳐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결핍을 드러내는 거죠. 여보세요? 야 민혁이가 삼촌 보고 싶단다. 그러지 말고 시간 좀 내. 어떡하지? 오늘 중요한 회식 있는데. 처음엔 회식을 핑계로 재문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예준이 이때 뒤늦게 재문을 찾아간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묻지 않았던 과거가 그립고 그때의 사람이 고팠던 거죠. 예준이 재문과 지숙 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내용도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가 돈을 주고 가족의 경험과 감정을 구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자신과 이들 부부의 계급차를 선명히 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순응하며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기도 하죠.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만연한 계급 문제에서 출발해 비극적 사건을 터뜨리며 인간의 본성을 본격적으로 파헤칩니다. 비교적 평온했던 세 사람 사이의 온도는 이때부터 끓는 점을 서서히 높여나가기 시작하죠. 예준 씨, 그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의 사건은 재문과 지숙을 떨어뜨리고 영화 제목의 화자인 예준을 그들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예준에게는 이 뒤틀린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지만 도리어 그는 본인의 욕망을 서서히 드러내며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죠. 영화 제목이 나의 친구 그의 아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초래된 이 불행의 시작과 끝에 그가 있기 때문이죠.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의 모습을 그리는 후반부는 각 인물의 변화와 이들 사이에 재정립된 심리적 서열을 부각합니다. 달라 보여요. 내 말은 정도입니다. 후반부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은 의외로 지숙입니다. 그녀는 전반부에서 재문과 예준에게 다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2년간 자신이 선망했던 미국에 다녀온 뒤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성장하죠. 그녀의 이 같은 변화는 달라진 배경에서 기인합니다. Hey, where's the market point? 예준이 경제적 여유를 통해 기득권에 편입하면서 사회 비판적이었던 청년 시절과 사뭇 달라진 것처럼 그녀 역시 큰 규모의 헤어숍을 차릴 만큼 부와 명성을 얻으며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해 극을 이끌어 나가죠. 씨발 빈말이라도 미안하단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이 개새끼야. 그 사건을 계기로 재문의 캐릭터도 조금 드세게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예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정이라는 거짓말로 유지된 둘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마치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재문에게 각인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숙의 각성과 성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녀가 변화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실은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영화 나의 친구 그의 아내는 세 남녀의 치정극으로 가장해 특정 세대에 대한 유감과 반성을 드러내고 인간 내면을 적나라하게 파고드는 수작입니다. 신동일 감독의 철학과 메시지가 과감하고 자극적인 이야기 안에서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드러나 다양한 감상과 해석을 이끌어내죠. 특별할 것 없는 카메라 앵글과 워크, 종종 리듬을 끊는 투박한 편집,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부 장면 등 이 영화를 처음 감상할 때 느껴지는 일부 흠결들이 작품에 대한 몰입감과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이를 차치하고 영화의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이 작품의 진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엄마, 근데 낮엔 왜 별님이 없어? 별이 있긴 있는데 햇님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야. 그 사건으로부터 2년 후 예준이 지숙을 찾아옵니다. 내가 너무 늦었죠. 두 사람은 지숙의 헤어숍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나 궁금한 게 참 많았었는데. 그냥 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연락 많이 했었는데 답이 없어서 별 걱정 다 했어요. 예준의 질문에 차분히 답을 하던 지숙. 그런데 갑자기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녀가 멈칫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일순간 정지시킨 걸까요? 그 비밀을 영화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기 전에 봐야 할 인생 영화 리드무비 클래식. 오늘의 영화는 나의 친구 그의 아내였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